단지 몇 가지 미네랄을 첨가했더니까 심장이 뛰고 그걸 통해서 수십억 명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된 거죠.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수분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고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찾게 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는 총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소금물을 요즘 먹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 비슷하게 돼 있어서 소금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들 소금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링거 주사를 맞잖아. 링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물이에요. 0.9% 소금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링거 얘기죠. 그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도 소금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소비대로 나가는 것도 소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소금물 속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고 수분도 보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물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고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링거액의 이제 개발의 그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링거액을 맞을 때 피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금 성분이 나트륨이 있네. 그럼 이 나트륨을 넣어서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은 염도를 맞춰서 집어넣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발상을 한 게 된 거죠. 그 링거 박사가. 그래가지고 증류수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개구리를 통해서 실험했더니까 개구리 심장이 이제 안 뛰는 거죠. 피에 있는 염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넣었는데 안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실험을 했는데도 안 뛰어서 야, 이거 뭐가 문제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자리를 좀 비운 상황에서 조교한테 야, 니 이거 갖고 실험 좀 계속 해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조교가 개구리 심장이 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재현해봐라. 했더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궁 후에 했다니까 이 조교가 이제 증류수를 물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 가지고 그냥 수돗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수돗물에다 소금 그 양을 집어넣었다 했더니까 뛴 거죠. 그럼 수돗물하고 증류수 물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를 해보니까 미량 미네랄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수돗물이라는 게 강물을 가지고 이제 소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네랄이 있었던 거죠. 아, 이거의 차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미네랄들을 조정을 해서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황 이 정도예요. 그걸 조정해서 집어넣었더니까 심장이 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링거예요. 이게. 단지 몇 가지 미네랄을 첨가했더니까 심장이 뛰고 그걸 통해서 수십억 명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먹는 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염도가 만들어지고 미네랄이 첨가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플러스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실제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까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을 물에 타서 먹는 것들이 이제 대세 비슷하게 돼 있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수분 부족에 시달리기도 하고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계속 전파돼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금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물에 타먹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용도로 이제 소금들이 소포장으로 된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효능, 그 다음에 그게 들어있는 미네랄의 효능, 수분의 효능이 삼박자가 결합된 것들이 이 소금물의 효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소금물은.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0.9%를 맞춰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링거액도 그렇고 우리 체액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빵도 먹고 이게 먹잖아. 그거 다 0.9%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국은 몇 프로냐면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먹는 물만 0.9% 맞춰서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맛에 맞게 해가지고 먹어서 수분과 미네랄이 공급이 되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9% 상당히 짜요. 억지로 내가 그 몸에 부담 느끼면 드실 필요 없고 0.6%든 0.5% 되든 이렇게 맞춰가지고 먹으면은 그걸로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소금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하면서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을 소금물을 먹으면은 물 마시기도 좋고 물 맛도 좋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에 타서 드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렇게 드셔도 되죠. 근데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는 총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루에 먹는 수분의 양은 1.5리터 정도가 적정한 거고 소금의 양은 6g 정도가 보통 평균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죠. 500ml에 3g 정도 타면은 보통 사람의 입맛에 대충 맞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식전 식후냐 이렇게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소금물을 먹고 자게 되면 화장실 가는 빈도도 줄어들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소금물을 한 컵 정도, 소금 양은 1g에 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맞춰서 드시는 것들이 묘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텀블러에 이렇게 넣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 정도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냐 찬물이냐 이렇게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뜻한 물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따뜻한 물을 드시게 되면 우리 이제 몸의 부담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체온이 있잖아요. 찬 게 들어가면 거기 또 맞추려고 하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게 있고 따뜻한 물에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맛있어요. 맛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이 따뜻할 때 먹으면 짠맛을 별로 못 느끼는 식은 다음에 짜게 느껴지는 건 똑같은 게 그 덜 짜게 느껴지고 맛있기 때문에 먹기 쉬운 부분이 있고 찬물에 넣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찬물이라면 시원한 청량감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고 차나 커피나 이런 거에 타서 먹는 것도 괜찮고 음식할 때 밥에 넣어서 밥할 때 그다가 이제 티스푼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드시게 되면 밥맛도 좋아지고 밥도 보존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더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겠지만은 그런 소금들이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으로 갖고 하시는 게 좋고 양은 6g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맞춰서 드시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임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적정한 소금 섭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금의 가장 큰 오해는 소금은 나트륨이다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있는 소금들도 다 세척 과정을 거쳤어요. 깨끗해야 되지만은 세척한다는 얘기는 깨끗함을 얻는 반면에 그 속에 있는 많은 미네랄을 다 씻겨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소금을 구별을 하면 돼요. 소금의 가장 큰 오해는 소금은 나트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그냥 소금하면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소금을 만들어 먹었죠.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은 많은 사람이 천일염 알고 있는데 천일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일염 먹은 지는 1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통 소금 죽염 얘기하는 죽염은 나온 지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전통 소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뭐 그전엔 자연염이라고 해서 끓여서 만드는 소금을 이렇게 먹어왔죠.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도 암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금은 나트륨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서양학자들이 가지고 온 거죠.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나트륨인 거죠. 아, 그럼 소금은 나트륨이네? 그럼 나머지는 불순물이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편했던 게 뭐냐면은 소금은 사용도가 우리가 음식에다만 먹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연간 300만 톤 정도의 소금을 사용해요. 근데 식용으로 먹는 거는 5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50만 톤은 다 화학 공업용으로 가요. 공업 제품이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게 아주 신비로운 물질이었는데 소금을 물에 녹여서 전기 분해를 하면 우리가 물은 이제 산성과 알칼리를 나누는 기준에 1에서부터 14로 되어 있는데 7이 이제 중간이잖아요. 중성인데 물이 7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로 가면 강산, 14로 가면 강알칼리 이렇게 되는데 소금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한쪽에는 염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강산이죠. 한쪽에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강알칼리죠.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공업적이 쓰는 거예요. 수산화나트륨 주로 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쓰여지고 염산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닐을 만드는 데 써요. 우리가 사람이 비닐을 만드는데 염산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간다. 비닐을 만드는 원료는 석유 플러스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화 비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염화가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하다가 이제 문제도 다시 합치게 되면은 NaCl로 돼가지고 중성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화학공원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소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NaCl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금 성분 중에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쓴맛이 무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수 뺀다는 얘기를 많은데 간수 성분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쓴맛이 나니까 얘가 음식에 들어가면 써지니까 얘를 다 빼내. 그래서 간수 빼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빼가지고 결국은 NaCl만 남겨놓은 게 이제 우리의 소금의 실체예요. 그걸 이제 소금으로 알고 있고 그게 소금의 다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닷물 속에는 90여 가지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녹아있고 그걸 바탕으로 생명이 탄생했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그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체도 그래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육지에 있는 생물체들 인간은 NaCl을 중심으로 한 소금을 이제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개나 동물들 사료에 보면 다 미네랄이 첨가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소금에는 그거 첨가 안 하고 그냥 NaCl 순수한 것이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NaCl을 소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닷물을 졸였을 때 만들어진 바닷물 속의 모든 미네랄의 총합이 소금이어야 되고 그걸 먹어야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갈 수 있어요. 물론 화학공업용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소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고 미네랄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런 소금을 챙겨 먹을 때 건강해지자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6g 정도를 좀 과일을 먹는 게 이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참 틀려요. 그러니까 몸에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뭐든 들어오면 나가는 배출 안에 다 소금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소금을 더 드셔야 되고, 운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이제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소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소금을 그냥 먹었을 때는 알러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 소금을 먹었을 때는 그런 반응이 없어서 신기하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면은, 아, 내가 적정량을 먹고 있는 것 같네. 내 몸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6g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아, 내가 땀을 많이 운동 많이 하니까 좀 더 먹어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덜 먹어야 되겠네? 이 판단하에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 소금만 먹는 게 아니고 물이라는 게 같이 동반돼 줘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하루에 사용되고 배출되는 물의 양은 3리터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리터. 그래서 어떤 옛날 학자들은 3리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3리터 못 먹어요. 저는 먹으라 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해가 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는 물도 먹지만 음식 자체가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걸 분해하면 물이 생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분해하면 다 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 음식을 통해서 먹는 물의 양이 한 1.5리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우리가 과외로 먹는 물의 양 한 1.5리터 정도가 적정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과외로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 1.5리터 이렇게 해서 3리터가 되면은 물을 사용하고 빠져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물은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 나가고 땀으로도 의외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도 나가는 물이 수분이 함유돼서 나가요. 근데 맹물을 참 먹기가 쉽지 않은데 소금을 먹으면은 그 소금 속에 미네랄 같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잘 활용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같이 먹는 게 좋고. 근데 간혹 보면은 소금 민감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혈압이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좀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나트륨 중심이 아니고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걸 먹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챙겨서 먹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에 맞는 소금은 우리가 모든 먹거리도 기본이지만 일단 깨끗한 게 좋겠죠. 그죠? 깨끗한 소금. 그러면서 미네랄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흡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소금을 이제 구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서양 학자들이 아까 그 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놔서 우리는 뭐 나라에서 만들어진 많은 소금이 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염이 뭐 사람들이 미네랄이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뭐 하시는데 사실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바닷물 속에 있는 거를 졸여가지고 이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염전에서 소금을 건질 때 보면 바닥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속에는 아직도 결정화되지 않은 수많은 미네랄이 녹아 있는데 그 물은 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소금마저도 간수 뺀다고 해서 2년, 3년 묵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빠져나가요. 그 마그네슘 중심으로 한 이게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네랄 함량들이 높지 않은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정제염 같은 경우는 더 지독하게 빼죠. 이온 교환 방식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더 많이 빼다 보니까 그 뭐 순도가 99%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다른 미네랄이 들어갈 여지들이 거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오염이 심각하죠. 그죠? 바다에 가보면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바닷물을 그대로 그런 거 갖고 만들게 되면 오염 부분이 이제 심각하니까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해양 심충수랑 새로운 바닷물을 찾아서 그걸 갖고 이제 속을 만드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깨끗한 바닷물을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살려놓은 소금 그런 소금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서 잘 흡수가 되려면 용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입자로 만들어진 소금들을 우리가 챙겨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마다 아까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암염이나 천일염 이런 부분 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을 사실 때 성분표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도 살펴보시면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좋은 소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판매하신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 말들 중에 틀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뭐 파시는 분들은 다 자기 소금이 좋다고 하겠죠. 깨끗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네랄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네랄이 없는 소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소금도 NaCl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미네랄은 나트륨도 있지만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미네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소금 중에는 이제 그 첨가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중심인 소금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른 미네랄, 외부에서 만들어진 미네랄 첨가해서 만들어진 소금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특정한 성분들은 많아지기는 했는데 바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소금을 선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먹을 때 이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많은 소금들은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다라는 게 맞아요. 이게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염화 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까가 이게 소금 제조기의 발달사고 나머지 미네랄을 어떻게 제거할까가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사였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원시적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점점 과학적으로 되면서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려면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미네랄은 기계화에 해가 돼요. 기계화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 마그네슘이라는 게 쓴맛도 나고 이러다 보니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금은 전부 다 나트륨 중심의 소금이 우리 몸에, 우리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트에 가서 있는 소금들도 다 세척 과정을 거쳤어요. 뭐, 세척 깨끗해야 되지만은, 세척한다는 얘기는 깨끗함을 얻는 반면에 그 속에 있는 많은 미네랄을 다 씻겨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소금들은 그렇게 미네랄이 없는 소금들이 많다. 그래서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 제조기술을 만든 소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드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소금 찾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성분표도 보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제 소금의 기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가 암염이에요. 그 다음 단계 부분 해수염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계량도 소금이라든가 뭐 말던 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금들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은 아무나 소금을 못 만들게 했어요. 정제염만 오롯이 만들어서 먹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일본은. 정제염 먹었더니 피부 질환도 많아지고 암도 많이 생기고 여러 문제 생기니까 이건 소금을 바꿔야 된다. 나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인류가 1년에 사용하는 총 소금의 양은 2억 5천만 톤 정도를 사용을 해요. 2억 5천만 톤.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하는데
2억 5천만 톤을 만들어졌을까? 그럼 천일염은 그 중에 한 7천만 톤 정도 돼요. 암염이 한 1억 5천만 톤 정도 되고 나머지가 2, 3천만 톤 정도가 호수에서 건진다든가 사막에서 건진다든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 건지는 어떤 개념이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거라든가 정제염 같은 경우가 합쳐서 한 2, 3천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사용하는 소금의 대세는 암염이에요. 암염. 왜 우리가 핑크 솔트부터 해가지고 암염을 우리가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식탁에 오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암염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남미 이런 데 암염을 많이 하는데 그 나라에서 식용으로 쓰는 암염은 그냥 캐낸 암염을 식용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그걸 다시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염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바다에 있던 것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고 그게 땅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이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홍수가 났다가 지진이 났다가 뭐 별게 거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염 광산 가보면 이게 나이테처럼 층층이 됐어요. 소금이 만들어졌다가 위에 한번 홍수 나가지고 이제 뻘물이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염을 가보면은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가요. 암염의 색은 불순물 색이라고 보면 돼요. 핑크색은 왜 그러냐? 그게 묻힐 때 그 부분에 토양에 철분이 많아서 철은 녹슬면 붉은색을 띠잖아요. 얘들이 이제 스며들어서 이렇게 그런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미 같은 데는 뭐 회색빛 소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쪽 토양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천일염은 이제 염전에서 만든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천일염도 나라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요. 300만 톤 쓰면서 250만 톤은 공업용으로 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소금 생산량은 얼마예요? 300만 톤 중에서 50만 톤밖에 안 돼요. 250만 톤은 다 수입품이에요. 세계에서 소금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두 번째가 한국으로 꼽아요. 그러면 250만 수입 제품은 뭐냐? 대부분 다 천일염이에요. 그러면 그 천일염은 어디서 올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생각하죠. 중국에서 오는 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호주나 멕시코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호주하고 멕시코는 어떤 나라냐? 사막 기후가 딱 떠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염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땅도 넓고 사막 기후, 비도 안 오니까 얼마나 소금 만들기 좋겠습니까? 한 염전에서 몇백만 톤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수확을 해서 세척을 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거는 그 천일염의 염도가 95% 이상, 97% 이렇게 된 게 와요. 우리나라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염도가 뭐 80% 이렇게 되는데 그 수분 함량이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 수분 다 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국에서도 천일염 수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 천일염은 안 좋기로 유명하게 인식을 딱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 천일염하고 우리나라 천일염 뭐가 다를까? 중국 천일염도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그죠? 같은 바닷물로 만드는데 한쪽은 되게 안 좋다라고, 한쪽은 좋다라고 인식을 해요. 호주나 멕시코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 넓은 데다가 물을 끓여서 만들지만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염전의 물의 두께는 1cm밖에 안 돼요. 그 중국은 1m 이상을 만들어요. 그러다 넣어놓고 놔두면은 뭐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증발하겠죠. 그죠? 6개월 만에 증발할 수도 있고, 그럼 6개월 만에 또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소금이 몇십 센치 쌓이게 되면 이걸 이제 기계 장치를 통해 수확을 해서 이제 소금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황사, 미세먼지,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뻘 성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의 품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층층마다 성분도 달라요. 중국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소금은 법적으로 유통하면 안 되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식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 세척을 거치고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만들어야지만 합법적인 소금이 다 유통하는데 그게 아까 그런 과정 거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에 만들어진 그냥 그걸 갖고 수입을 해서 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지저분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천일염을 식용으로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 흙바닥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바닥에 만들다 보니까 그걸 모으다 보니까 흙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걸 식용으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천일염에다가 수입소금을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그걸 다시 끓여서 만든 게 그게 제제염이에요. 그리고 천일염은 식용으로 하면 안 되는 소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장판염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깨끗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용으로 만드는 이제 법이 돼서 이제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일염과 제점, 암염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분들이라는 게 제각각이고 그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맞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네랄 함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기준에 맞추니까 암염을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넣어갖고 만들다 보니까 순도가 아주 좋은 소금들이 만들어 그걸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일염도 그렇게 만들어 쓰고 있는 거고 제제염도 그렇게 세서 탄생을 한 거죠. 그 예전에 우리는 제제염밖에 식용을 못했어요. 천일염은 이제 절임용으로만 쓰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천일염 식용으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은 지금도 아주 제제염을 갖고 식품에다 많이 쓰게 되는 일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진 거고 다른 용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제 소금의 기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가 암염이에요. 암염은 뭐 값이 싸고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의 부분 해수염으로 치는 게 바닷물로 갖고 이제 만든 소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계량도 소금이라든가 말든 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금들이 되는 거죠. 유럽에서 만드는 기준은 이제 그렇게 되면 되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 소금이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은 아무나 소금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 만드는 건 메이저 7개 회사만 소금 만들고 일반인은 소금을 만들면 안 되도록 해놔가지고 정제만 오롯이 만들어서 먹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정제만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피부 질환도 많아지고 암도 많이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 문제 생기니까 이건 소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만들어 먹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누구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참 우리나라 이제 그 소금 자유화가 됐던 거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미네랄 소금에 대한 얘기가 일본에도 어떻게 하면 미네랄 첨가된 소금을 만들 것인가 연구돼서 각 지방마다 다양한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됐죠. 근데 미네랄 소금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미네랄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나트륨 다음은 제일 많은 게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은 들어가야 되는 음식물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얘를 빼자니까 미네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니까 음식 맛이 써지는 거. 얘는 딜레마에 있게 되고 또 기계장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칼슘이나 미네랄 들어가면 기계장치가 다 망가지니까 칼슘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분무건조 개념이라는 상온 순간 결정 제염 기술이라는 이 소금 제염도 만드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칼슘도 살리고 마그네슘도 살리고 모든 미네랄을 살리면서 제대로 된 소금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마그네슘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에도 쓴맛을 확실하게 줄여놓은 소금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정제염 대비해서 순간 공정 결정 제염 기술로 만든 소금은 마그네슘 함량이 380배가 많아요. 그 바다에는 그만큼 원래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소금을 만들면 옛날에 써서 못 먹었는데 쓰지 않게 만들어놓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돼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미네랄 소금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아까 기술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소금에 대한 인식이 아까 나트륨 중심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 살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돼서 그런 소금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런 소금을 챙겨 먹을 때 우리가 미네랄 보충되고 그런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만병통치약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만병에는 다 소금이 관련돼 있어요. 살아있는 어떤 것들은 다 미네랄을 바탕으로 해서 몸에서 전기 신호도 만들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한테 적절한 미네랄의 공급이 돼줘야지만 얘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금을 가지고 만병통치약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금 먹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나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소금 먹어서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만병에는 다 소금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그냥 나트륨만이 아니고 제가 미네랄의 총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각각의 미네랄들이 다 질병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나트륨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고 칼슘 부족해 걸리는 질환이 있잖아요. 골다공증 얘기하면 알잖아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린다는 건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연이 부족하면 뭐 정력이 떨어진다든가 하여튼 이게 다 모든 미네랄들이 우리 질환하고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질환에는 미네랄이 관련돼 있고 소금이 관련돼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모든 질환이 막 치료된다든가 이런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미네랄의 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게 제대로 섭취가 되면은 그런 질환들이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소금하고 미네랄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리튬 미네랄이 정신질환 치료제로 쓰여요.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하고 리튬이라는 미네랄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안 채워졌을 때 그런 질환이 가는 경우고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질환에 걸리는 걸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수많은 미네랄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섭취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드시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바로 미역국을 이렇게 드시게 합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미역국을 먹을까? 소고기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역, 해초, 근데 크게 뭐 영양가가 많을 것 같지도 않은 해조류를 끓여가지고 먹이는 필수적인 거죠. 이걸 왜 드시게 할까? 우리 몸에서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 신생아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근데 다행인 게 얘가 태어나서 2개월 이내에 요오드라는 걸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 얘가 그 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제 미역을 먹게 되면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니까 얘들이 흡수돼서 모유를 통해서 애한테 전달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40%가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질환에 걸려가지고 이런 나라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카자흐스탄의 나라였는데 내륙 국가죠. 해조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암염은 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 학자들이 그런 내륙 국가에 이제 옛날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전 국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풍토병인가? 하다 보니까 요오드 부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요오드를 꼭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먹는 거는 소금이다. 소금에다 요오드를 첨가해서 먹도록 하자. 이 법조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는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을 가지고 팔아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소금으로 유통이 돼요. 그래서 그 질환들이 그런 나라도 해결이 됐어요. 법이 돼 있는 거. 모든 소금은 그걸 첨가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단지 그 요오드 미네랄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거죠. 아, 미역을 통해서 그걸 먹여서 혹시나 부족함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질병과 질환들과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바다의 모든 미네랄 살아있는 미네랄 소금을 먹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치료의 길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을 활용한 어떤 질병 예방책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소금 먹었더니 모든 질환이 낫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금 만병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는데 보통 대장을 얘기를 해요. 소장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좀 보다가 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변의 그 구성 성분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 찌꺼기도 물론 있지만 그게 대부분이 균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균의 사체. 쉽게 말하면 대장균이.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의 사체가 변의 대부분의 구성이라고 그래요. 그 대장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 대장균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장균들은 왜 대장에서 있고 걔들의 역할이 뭘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그 바로 대장균들의 역할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런 치료를 위해서 그 대장에서 추출한 균을 다시 우리 몸에 투입해서 뭐 비만 환자한테 넣기도 하고 피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넣기도 해서 하다 보니까 치료가 되는 효과. 그러니까 대장균도 한 종류가 아니고 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강한 부분을 넣어줬더니까 건강한 삶을 바뀌더라는 거죠. 아, 대장 속에서 쉽게 말해 똥을 만들어내는 균의 역할이 뭐길래 이제 그걸 넣었더니까 건강이 되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 사람들이 이제 식이섬유를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이섬유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풀이에요, 풀. 소나 뭐 말 이런 것들은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래요. 위가 4개. 그러니까 억센 풀을 먹었는데 얘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되새김질도 하지만 문제는 그 위 단계를 거치면서 그 속에 있는 균들이
그걸 분해를 해서 영양 물질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이 우리 몸에서 위에서 그걸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먹으면 풀 같은 거에 나물이나 이런 야채를 먹으면 그게 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서 대장균들이 걔들을 분해를 해서 내보낼 거 활용해서 그래서 뭐 비타민과 뭐 여러 가지 추출할 거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대장균 역시 생명체라는 거죠. 소금과 미네랄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생명체는 움직여요. 살아있는 어떤 것들은 다 미네랄을 바탕으로 해서 몸에서 전기 신호도 만들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한테 적절한 미네랄의 공급이 돼 줘야지만 얘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변비에 걸리게 되면은 의사한테 약국에 가면은 뭘 처방해 주냐면 마그네슘 제제를 처방을 해줘요. 근데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수분을 땡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변이 딱딱하게 굳은 것들에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가면 얘가 수분을 땡겨가지고 변을 묽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변비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그런 수분 조절 플러스 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개들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한테 적절한 식이섬유도 먹어야 되지만 적절한 미네랄이 공급이 돼줄 때 얘들이 건강히 살고 그게 우리 몸에 건강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세포의 작용들,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각 단계마다 미네랄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도 제대로 된 미네랄을 챙겨 먹어야 되고 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독소를 잘 배출해 줘야 되는 삼박자가 잘 맞아갈 때 암이란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표적인 미네랄 몇 개만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마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소금 전문가로 불리고 있고요. 소금혁명 환자의 관람 책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20년 넘게 소금을 연구하면서 직접 소금을 생산, 판매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체험, 수기들을 이제 책에서 담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좀 사람들이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본인이 어떤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혹은 내가 이렇게 속을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금이라는 걸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면서도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소금 섭취 과정에서 건강을 좀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 지구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짠물, 그러니까 소금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민물하고 다르지만은.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바닷물을 만약에 다 증발을 시키면은 이 지구 표면에 소금이 얼마만한 두께로 이렇게 덮일까라는 걸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두께로 이 지구 전체가 덮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뭐 1m, 2m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표면에 덮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m 두께로 이 지구상의 지구 전체가 소금으로 덮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이 지구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풍부한 소금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탄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바로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태어난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양수에서 출발을 하죠. 양수는 다 아는 것처럼 0.9%의 소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액, 혈액 다 0.9%의 소금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구 전체가 거의 소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그런 0.9%의 이 상황을 유지시켜 줘야 되고 소금을 끊임없이 먹어줘야 되고 배출시켜 줘야 되는 이런 걸 타고난 게 우리 생명체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금이 흔하다 보니까 소금을 손시하고 소금 뭐 그까짓 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금이라는 게 바로 건강에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 중심인 이 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소금으로 구성된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금을 접하고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소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고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기적인 작용들, 그죠? 생체, 에너지, 전기 모든 것들을 다 소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독소들 이런 배출하는 부분들 이게 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있죠. 땀, 침, 소변, 대변 모든 것들은 다 소금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소들을 다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소금이라는 걸 접해야지만 그리고 그걸 섭취해야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금을 좀 오해하다 보니까 소금은 이제 나트륨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서 물론 나트륨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소금에 대한 진짜 정의는 바닷물을 졸여서 만들어지는 결정체가 소금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다 녹아 있어요. 지구가 탄생한 45억 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육지에 있는 미네랄 다 녹아서 간 곳은 바다죠. 바닷물 속에 이렇게 다 녹아서 있고 거기에 바탕으로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의 그 함량, 비율 그대로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치고 그다음 나트륨 중심의 소금들을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 그 비율 그대로의 소금을 챙겨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먹어야 되는 물론 과잉으로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부족하지 않게 먹어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소금으로 이루어진 소금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시작,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 너무 흔한 질환이 돼서 사람들이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도 있죠. 아직도 암은 완치를 하기가 참 어려운 질환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든 방사능 항암 치료를 하든 뭐 표적 항암제가 나오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완치의 길이 멀기만 한 건데요. 근데 암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질병을 뜻하는 이 부수에 입구자가 3개 들어가고 매산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산처럼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죠. 근데 음식들이 그게 좀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 호흡을 하죠. 제대로 된 공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 우리 피부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피부암도 나오는 상황인데 피부로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환경 오염, 먹는 물, 먹는 먹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오염된 부분들이 있고 그게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배출되는 부분을 잘 배출시켜 줘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세포들이 매일매일 이제 분열하면서 새롭게 재탄생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이상 분열하는 게 이제 암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왜 이상 분열할까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이상 분열해서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간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뭐 담배를 피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포에 가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미네랄 부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세포가 작동하고 움직이려면 다 미네랄이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암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발생을 해도 우리 몸에는 NK세포라든가 뭐 T세포 이런 것들이 해서 암세포를 끊임없이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도 미네랄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세포의 작용들,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각 단계마다 미네랄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도 제대로 된 미네랄을 챙겨 먹어야 되고 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독소를 잘 배출해줘야 되는 이런 박자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갈 때 암이라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소금이라는 게 관여를 하죠. 근데 소금이라는 게 나트륨만 관여하는 게 알겠지만 소금 속에는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아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부분들이 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갑상선 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 많이 걸린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요도하고 관련이 있죠.
그 요오드라는 미네랄은 우리가 WHO 권장량 보면은 150 마이크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돼요. 권장량이 그런 그 이하를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미네랄이 하나하나가 이게 소중한 거인데 우리는 그냥 대표적인 미네랄 몇 개만 알고 있어요. 뭐 칼슘, 뭐 이런 거 알죠. 나트륨, 뭐 이런 게 알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각각 작용해서 암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하다 보니까 암이 만연하고 완치의 길이 멀기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치료한 다음에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네랄들을 제대로 섭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도 건강하고 독소도 잘 배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질병에서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저염식 하면은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딱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오래 지내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무기력해지고 힘도 없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저염식이라는 게 건강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소금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고혈압이에요.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금 먹지 마라고 하면은 답이 돼요. 너는 소금 먹어서 고혈압 걸렸으니까 앞으로 소금 먹지 마. 그러면 고혈압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처방하는 사람은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고혈압 약을 주죠. 그건 뭐냐면은 뭐 혈관 뭐 이완제를 주든지 아니면 심장을 뭐 어떻게 컨트롤하는 약을 주든지 이런 개념이지.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해서 소금 안 먹으면 해결되니까 너 약 먹을 필요 없고 소금 안 먹으면 돼 라고 처방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원인이 그게 아닌 거죠. 소금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소금을 안 먹는 것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의사도 그렇게 처방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짠 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소금 안 먹으면 네 질병이 해결돼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약을 처방하면서 이 약을 앞으로 평생 드세요.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부정맥이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중에 가서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악화가 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어가지고 고혈압 부분이 나은 사람은 없어요. 평생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이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을 안 먹으면 얘가 해결돼가지고 그 혈압 뚝뚝 떨어져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혈압의 원인이 뭐냐? 고혈압의 원인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돼. 하나는 그리고 혈관이 중간에 뭐 막히는가 이렇게 되어서 경직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서 탁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고혈압이죠. 혈관이 탄력성을 가져야지 혈압이 안 올라가는데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막히거나 이러다 보니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이제 이상 박동을 해가지고 강한 압력을 밀어가지고 고혈압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게 이유예요. 그러면 혈관이 두꺼워지는 게 소금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소금은 나트륨은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피의 주성분 중에는 소금이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야지만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의 양이 충분히 만들어져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혈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저염식 하면은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채식하는 이런 개념이 많은데 음식물 섭취가 줄어드니까 몸도 좀 마르고 그러니까 체중도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래 지내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무기력해지고 힘도 없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트륨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아겠지만은 그 야채나 채식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러니까 칼륨 미네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칼륨 미네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들 똑같이 나트륨처럼 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칼륨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기반이 돼야지만 얘가 나갈 수가 있어요. 손잡고 나가니까. 근데 칼륨은 많이 들어왔는데 나트륨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적게. 그럼 이 칼륨이 못 나가요. 그럼 이 고칼륨 혈증 이런 것들이 질환들이 생기면 또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세포에서 나트륨, 칼륨, 에너지를 대사하고 전기 신호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나트륨과 칼륨 이런 애들이 하게 되는데 나트륨 부족이 이런 세포의 활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전기를 제대로 못 만들어 생체 신호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몸에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무슨 촉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몸에 생체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생체가 움직여지도록 하는 게 얘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활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우울증인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안 좋아져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염식이라는 게 건강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정하게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고 소금은 많이 먹어도 크게 문제는 게 왜냐하면 다 배출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어서 내 건강을 찾는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고 아까 전에 그 칼륨의 부작용 플러스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생겨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게 저염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적정한 미네랄 소금을 섭취를 통해서 내 건강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쥐를 통해서 그 미로 찾기 실험을 했는데 미네랄 소금을 먹였더니 훨씬 그 학습도가 올라갔다는 이제 자료들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거기다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게 다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뇌에도 이제 기억력이 저장되고 우리가 학습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전기적인 처리 방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고 이제 기억이 되고 재생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의 신호 체계를 움직여주는 게 미네랄들이에요. 그게 나트륨일 수도 있고 마그네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거는 마그네슘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생체는 뭐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움직여지는 부분. 이 각각의 모든 것들은 미네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기억도 만들어내고 전기 신호도 보내고 우리 몸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다 그런 부분이야. 단백질, 탄수화물 이거는 에너지원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엔진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엔진에다 기름만 넣는 게 아니야. 거기 전기 신호가 가해지면 애들이 가동이 되고 우리 몸 모든 작동하는 것처럼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은 나아가서는 치매 예방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것들이 건강에 바로 직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먹는 이유는 깨끗하게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금을 세척을 해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그러면 수분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걸 갖고 이제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 놓고 이제 볶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분이 있으니까 수증기도 올라오겠죠. 근데 수증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금 속에 있는 가스 성분들이 용출돼서 나와요. 내 건강 지키자고 하다 더 건강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볶을 때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면 오픈된 공간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소금을 이제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볶는 이유는 깨끗하게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금을 세척을 해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그러면 수분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걸 갖고 이제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 놓고 이제 볶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분이 있으니까 수증기도 올라오겠죠. 근데 수증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소금 속에 있는 가스 성분들이 용출돼서 나와요. 열을 받으면 소금 속에 가스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스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염소 가스도 있고 황산 가스도 있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어디를 가겠어요? 자기한테는 오는 거죠. 그래서 볶음 소금 할 때는 야외에서 하든가 환기를 철저하게 한 상황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그 가스를 자기가 다 건강해지려고 그걸 만들다가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그 소금에 대한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소금을 굽는 공장에 보면 다 연통을 해서 그걸 다 집진해서 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문 열어보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대단히 주의를 해서 내 건강 지키자고 하다 더 건강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볶을 때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면 오픈된 공간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볶음 소금을 하는 이유가 내가 좀 깨끗한 소금 만들어 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가 뭐 다른 걸 섞기도 하는 건데 깨끗한 소금은 세척하면 돼요. 세척해서 말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세척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시중에 있는 마트에 있는 소금들은 다 세척해서 나온 거니까 다 깨끗해요. 깨끗함을 위한 거라면 그걸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볶거나 구울 때 거기서 맛이 좀 순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플러스 되는 거지. 물론 나만의 그다가 이제 뭐 토마토나 뭐 추출, 양파니 추출한 걸 표고 버섯 추출한 걸 내가 자기만의 그걸 만들겠다 하면은 뭐 말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수고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거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만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밀판 집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권장할 일은 아니다. 병원에 가면은 미네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검사하면 나이 들면 다 대부분에 그래요. 그래서 칼슘을 먹어라. 그리고 뭐 비타민 뭐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처방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빈혈이 걸리면 이제 철분제 뭐 이런 게 처방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이 그런 게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만 부족한 게 사실은 아닌데 그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미네랄도 같이 부족하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하나만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었으면도 골다공증 해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게 되고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분들이 6년 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미네랄에 대한 공부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소금에 대한 공부들은 더 안 하는 거죠. 그 소금하면 나트륨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소금하면 나트륨, 나쁜 거. 이 인식이 성립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오드 소금이 없어요.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는 법적으로 소금에다 요오드를 첨가해서 사용하도록 다 법제화됐기 때문에 소금에 요오드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그런 요오드가 첨가된 게 없어요. 물론 천일염이나 해양심중 소금 이런 데는 바닷물 속에 있는 요오드 성분이 약간은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건강에 크게 부작용을 만들 수준은 아닌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갑상선 질환 치료할 때 요오드 방사선 치료하기 때문에 요오드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금이 요오드 소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당신이 외국에서 수입한 뭐 특별한 어떤 소금을 먹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요오드 소금 먹지 마세요 처방할 이유가 없는데 그 소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하면 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지금 이제 소금에 대한 거, 미네랄에 대한 공부들을 좀 충실하게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이게 집중할 게 아니고 이 미네랄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전체가 들어있는 미네랄 소금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소금을 먹고 그 나름대로 부작용을 좀 하시는 분들 뭐 붓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특히나 이제 관장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 소금 갖고 했을 때는 통증이라든가 몸에 이제 붓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붓는다는 얘기는 나트륨이 수분을 잡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먹고 자면은 이제 붓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라면에다가 칼륨이 많은 호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붓는 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임산부들도 붓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늙은 호박을 이제 삶아서 드시게 하면은 그 붓기가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칼륨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은 이제 서로 간에 짝의 개념이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아져서 수분을 잡고 있어서 붓는 부분은 칼륨이나 다른 미네랄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으려고 그러면 미네랄 소금을 드셔야 돼요. 미네랄 소금을 듣게 되면 그런 소금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이 해결되고 건강한 삶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붓는다든가 아니면 관장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데 피부가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으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